포스콜린스를 봤을 때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냥 2배예요. 지금부터 더블 정도 올라간 100만 원이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스콜린스 같이 무거운 기업이 어떻게 2배가 올라? 삼성전자는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이 자꾸 컨셉을 잃어요. 좀 앞서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한 발짝 빨리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되거든요. 잘 안 움직이는 기업이라는 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그만큼 탄탄한 기업이고 좀 묵직한 기업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매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스콜린스를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이요? 좀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리플이 붙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콜린스는 매수 가능, 투자 가능 의견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2차전지 섹터는 하락세를 좀 보여왔는데요. 하락세를 이어온 배경은 무엇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무슨 표현을 써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낸 건데, 통과의례? 통과의례라는 표현이 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 둔화, 보통 캐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도 이제 하락이 되면서 어쨌든 실적을 압박을 하니까 요거는 어쨌든 2차 전지라는 이 산업이란 게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되게 핫한 그 반도체 있죠. 반도체도 옛날에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원래 성장과 성숙과 이런 기기를 보통 거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숙기에 들어가는 이쪽 시장을 보면서 확실히 성숙기를 좀 잘 보내면 이쪽 산업도 뭔가 이제 딱 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단기간 내에 끝날 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성장기에서 그냥 날아가요. 왜냐면은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숙기까지 넘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좀 성숙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확실히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나라를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이 확실히 지금 뭐 LFP 배터리라는 걸 만들었고, 물론 최근에 LFP 배터리가 좀 생각보다 좋지 못하더라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전기차로서의 어떤 LFP 배터리는 괜찮았는데 로봇 관련주가 나오고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LFP를 넣었더니 금방 꺼지더라.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냥 다시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전기차에서 로봇으로 넘어가면서 LFP 배터리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씩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기사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은 어쨌든 이제 하락세가 이제 뭔가 이 업종이 끝났다라는 그런 하락세보다는 이제 확실히 산업이 처음에 발생하고 태동하고 이제 이게 쭉 올라가고 성장하면서 이제 이게 성숙기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일종의 이제 통과 의례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좀 보유를 할 필요가 좀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성숙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은 또 우리가 이제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생산된 과일 맛 없어요. 그냥 시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숙성을 좀 시키고 나서는 과일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성숙기 과정 이후에는 이 산업 자체가 더 좀 기대가 됩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이 배터리라는 게 우리가 뭐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동안 배터리 하면 자동차만 우리가 바라봤지만 저도 그때마다 나와서 말씀드린 게 로봇에도 들어가고 뭐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배터리가 없는 곳이 어디 있냐, 솔직히 다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이 많아질 거니까 좀 더 힘을 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핫해서 확 올라간 거는 거품은 좀 꺼져야 되니까 적정 조정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근에 하락은 하락이 아니고 그냥 성숙기 과정에 있는 통과 의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중국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이 지난해 글로벌 ESS용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점유율이 8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현재는 중국 기업에 비해 많이 역부족이다라는 말이 많은데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일단 뭐 저는 이게 예전에 전기차 때도 제가 되게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점유율 80%가요 그렇게 크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국도 보면은 중국도 보면 자기들이 생산한 거 해외 판매는 별로 안 되고 자기들이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의미가 없다. 왜? 테슬라는 자기가 생산해서 미국에서 소비하고 해외로 많이 팔고 우리나라도 많이 파는데, 중국 전기차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뭐 조금 글로벌 판매랑 우리나라도 BYD 들어가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판매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도 어쨌든 중국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ESS용 리튬 이온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확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 뭐 한다 하면은 그냥 시장 확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디에 판매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중국에서 생산한 그 ESS용 리튬이온 판매, 이 배터리 판매량이 해외로 어디로 가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점유율 80%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내용들, 뭐 이런 시장 장악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몰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0%, 전 세계 시장을 80% 장악했다라면 이해가 되죠. 하지만 그 전 세계 80% 중에 대부분이 중국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계로는 세계 판매량은 별로 안 되는데 자국 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 갖다가 뭐 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량 대비해서 어쨌든 전 세계 생산량에서 걔네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근데 생산만 많이 해놓으면 점유율 올라가겠죠. 의미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테슬라 같은 기업들, 뭐 미국의 뭐 유명한 M7 기업들이 배터리를 다 어디 거를 사요? 우리나라 거 사요. 우리나라 거 LG 엔솔이나 뭐 이런 기업들 걸 사가기 때문에 저는 크게 생각 안 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결국은 근데 중국이 자국산 거를 갖다가 해외에 들이밀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자기들이 엄청난 생산을 한 다음에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가격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해외 쪽에 좀 많이 밀어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부가예요. NCM이나 아니면 NCM 및 ESS 전용 라인 구축으로 좀 최근에 이제 전략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게 전략 말고요. 그냥 좋은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잘 넣겠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은 싼 건 비지떡이에요. 비지떡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결국 싼 거는 그냥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 돌아올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시간 문제라 봐요, 저는.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국내 배터리 3사는 이 중국 기업들이 장악한 이 부분을 정면 돌파하기보단 ESS와 로봇 방산 등 초고부가 가치 시장의 기술 장벽이 높은 부분에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략으로 국내 배터리 3사가 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걸리긴 해요. 이게 싼 거를 밀어 넣으면 단기간 내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단기간 내에는. 하지만 이게 장기로 가면 갈수록 싼 건 이유가 있구나라는 심리가 돼요. 근데 비싼 거는 처음에는 머뭇하거든요. 처음에는 못 사요. 그랬는데 비싸니까 싼 걸 사게 되죠. 근데 싼 게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보면은 그냥 차라리 이게 계산해 보니까 저 비싼 게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산 배터리가 500원이라고 할게요. 중국산 배터리가 100원이에요. 근데 중국산 배터리는 그냥 하나 사놓으면 1년이면 끝나요. 근데 우리나라산 배터리는 500원이지만 한 5년, 10년 쓴대요. 그러면서 결국은 초기 비용은 우리나라 배터리를 살 때 좀 많이 크게 들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거는 한번 500원짜리 사놓으면은 5년, 10년 쓰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100원짜리를 싸서 샀죠? 근데 1년밖에 못 써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럼 결국 5년 딱 쓰면 얼마입니까? 500원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한 번에 500원이고 5년을 더 쓴대. 그럼 어디 거 사겠어요? 이런 심리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심리 자체가 그렇게 반영이 됐을 때 단기간 내에는 싼 게 뭔가 각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싼 건 비지떡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퀄리티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제 생각이고, 그리고 결국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더 시장을 좀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모든 재화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배터리뿐만 아니고요. 사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플레이도 우리나라는 계속 고사양 좋은 디스플레이를 막 생산하면서 막 고부가로 막 가고 있는데, 저 밑에 LCD 같이, 우리 LCD 아무도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 LCD 시장을 중국이 장악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괜히 뭐 또 걱정이 돼가지고 또 난리가 나는데, 아니에요. 우리 LCD 안 쓰고요. LCD 쓰는 건 비행기 탔을 때 그 앞에 LCD 쓰는데 그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LCD 써요. 옛날에 그 모니터 이만한 거죠. 그거 누가 씁니까?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는 버린 시장이에요. 그냥 이제는 이건 좀 이제 레거시고 우리는 더 새로운 걸로 가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근데 중국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생산 확 해놓고 이제, 근데 결국은 이제 퀄리티가 우리나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를 이제 우리나라께 각광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는 있지만 역전하지는 못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것 되게 뉘앙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뺏겨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가는 이 기술 개발에 이거는 그들은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오히려 디스플레이나 이런 배터리 쪽은 뭐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소문, 아무리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숨기려고 해도요 숨겨지지 않는 그런 지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캐즘을 ESS 사업 확대로 정면 돌파하면서 올해 ESS 배분 매출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끌어올리고 신규 수준은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기록을 경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LG엔솔의 ESS 매출 3배 목표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어쨌든 이제 북미 대규모 프로젝트 가동이랑 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는 현재 지금 배터리 3사 중에 좀 제일 괜찮은 배터리가 회사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LG엔솔 뽑아요. 사실은 LG엔솔이 제일 선두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배터리 3사 중에 그래서 제일 좀 볼 부분은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좀 최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와 들어오는 걸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금 더 돈이 되고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수주들을 좀 선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선별해서 고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라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LG엔솔 올해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좀 밀리고 좀 크게 빠지고 오히려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 이 2차 전지 쪽들은요. 그냥 뭐 하나 아무 관계없는 뭐 하나만 빵 터져도 관련주가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주를 보는 느낌이랄까? 셀트리온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셀트리온 뭐 하나 악재 나오면 그 기업들 다 빠집니다. 바이오작 기업 다 빠져요. 위아더월드하고 아무 일도 관련 없는 기업들이. 그래서 오히려 배터리도 그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미리 알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LG엔솔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프로 같은 경우 19일 기준 장중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알테오젠을 제치고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재탈환했다고 하는데요. 에코프로의 상승에는 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거예요. 리튬 가격이 좀 안정화됐다라는 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숏 커버링 물량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되게 공매도 물량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니까 숏 쳐놨던 이제 공매도 쳐놨던 세력들이 빨리 그걸 숏 커버링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숏 스퀴즈 현상이 발생해서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기업의 실적은 그래도 조금씩 돌아서긴 해요. 저 에코프로 그룹을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실적이 조금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시장에서 이제 확실히 2차전지 시장이 살아난 것 같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관심사에서는 아직 좀 내려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밑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좀 그래도 꿈틀꿈틀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다시금 한번 좀 관심을 좀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에코프로 그룹의 어떤 분위기가 좀 달라지려고 하면은 그런 건 있어야죠. 실적 개선이라든지 어떤 숫자의 변화 뭐 이런 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조금 올해 한 2분기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리튬 가격 상승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포스코홀딩스 얘는 결국 두 개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차광도 잘 팔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소재 쪽도 괜찮아져야 되고 근데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엔화에 대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본 철강에 좀 밀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철강에 대해서는 미국도 되게 좀 예민하게 다가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이 뭔가 단기간 내에 확 돌아서려고 하면은 일단 뭐가 좋을까요? 뭐 어쨌든 건설 경기 살아나야 되고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단기간 내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바라기 힘들긴 하고요. 그리고 소재 쪽으로 보면은 어쨌든 뭐 리튬 광산 그리고 염호를 가지고 있는데 요 자산의 어떤 실질적 매출이 발생한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극대화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참 올해가 좀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계속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뭐 100만 원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마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한 1, 2년, 2, 3년 전부터도 삼성전자 10만 원, 12만 원 계속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뭐 그때 영상을 돌려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4만 원대 후반, 5만 원대 초반 할 때부터 10만 원, 12만 원 정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2배 정도 올라간 가격이고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좀 있으면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때 매수하신 분들 4배겠죠? 영상 다 남아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를 봤을 때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냥 2배예요. 지금부터 더블 정도 올라간 100만 원이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이 무거운 기업이 어떻게 2배가 올라?
삼성전자는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뭐 그럼 삼성전자는 AI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AI는 사실 미국이 몇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됐었고 그러면 그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본인이 자꾸 컨셉을 잃어요. 컨셉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앞서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서가는 투자를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발짝 빨리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가 저희 지인끼리냐면 제가 방송 나가서 어떤 걸 얘기했을 때 욕먹으면 그때가 그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런 내용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제가 2차전지도 제가 작년에 바닥에서 매수 가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리플이나 아니면 뭐 제 인스타 DM 같은 걸 봤을 때 뭐 제가 얘기했을 때 2차전지 매수해서 수익률 100%가 넘어갔습니다.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이 나와요. 최근에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들 안 할 때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어쨌든 잘 안 움직이는 기업이라는 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그만큼 탄탄한 기업이고, 그죠? 뭔가 이제 좀 묵직한 기업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매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이요? 좀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리플이 붙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포스코홀딩스는 매수 가능, 투자 가능 의견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그 2차전지 배터리 쪽 이 섹터에서 숨겨진 뭔가 저평가 기업이 있다면 대표님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숨겨진 저평가 기업이요? 일단 근데 숨겨진 저평가 기업을 매수하기엔요 기간이 너무 늘어져요. 너무 늘어집니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했지만 지금 어쨌든 대장 예전에 잘했던 애들이 또 잘할 거예요. 특히 2차전지 쪽들은 배터리 쪽들은 그럴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LG엔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같은 에코프로 BM도 괜찮고요. 에코프로도 괜찮고 포스코 퓨처엠도 괜찮고 이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포트 짜놓는 게 맞아요. 되게 작은 기업 들어갔다가는요. 작은 기업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크게 수익은 날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요. 얘도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겁니다. 작은 기업 매수했다가 마이너스 30% 40% 되는데 그거 계속 물타기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원래 잘하던 기업들 매수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 위주로 매수하시는 게 지금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막 지금 숨겨진 기업 찾아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잘 나가는 기업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수익 내시면 되는 시장인데 왜 굳이 그런 걸 합니까? 그런 걸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시장이 지수가 뽀뽀인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지수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좋은 흐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난 1월 중순에 무려 14%, 15%이 무거운 주식이 주가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아마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상승했고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비교적 한 20, 30%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이유는 기관들의 리밸런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매매 방법이 롱숏 전략입니다. 가장 많이 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롱숏의 기본 원리는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매수, 고평가된 종목에 대한 매도로의 원론적 내용을 이제 우리가 책에서는 나와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내 포트에, 내 계좌에, 내 바스켓에 A, B, C, D, E, F 종목이 있으면 A 종목은 100% 수익이 났고 E 종목은 5% 수익이 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목의 스펙트럼이 한 10개 된다면 어떤 종목은 100%,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내지는 5%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내가 신규 자금을 투자할 만한 여건이 안 될 때 재조정이라고 해서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내 포트 내에서 재조정을 합니다. 100%가 올라갔던 종목은 투자 금액 대비해서 비중도 높아졌겠죠. 그러면 이 종목을 일단 정리를 해서요. 낮은 종목을 삽니다. 그러면 내 포트의 전체적인 수익률 자체는 그대로이면서 이 전체적인 수익률 자체는 그대로이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매매에 대한 형태를 시장 간에도 하고요. 거래소 코스닥으로도 하고요. 업종 간에도 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 간에도 하고요. 이제 다양한 형태로의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중순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포트에 있는 수익률을 봤을 때 반도체는 많이 올라갔을 거고 반면에 철강 업종의 종목들은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부를 덜어서 왜냐하면 비중 자체가 내 한도 내에서 15%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17%, 18%, 19%까지 전체 포트에서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3%, 4%, 5%를 덜어서 이 종목을 사는 거죠. 이 리밸런싱이 진행되어진 과정에서
기관의 매수가 있었고 아마 1월 중순에 포스코홀딩스가 10% 이상 올라갈 때 기관이 엄청난 매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 상황이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가격 진행의 모습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LG전자의 주가 상승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뭐 로봇이라는 이슈가 부합되긴 했지만 로봇 이슈는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LG전자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기관들이 들어와서 주식이 올라간 거거든요. 10% 20% 이렇게 주가 올라간 것은 이 리밸런싱 과정에서 종목 간의 평균차를 통한 매매가 이루어진 현상에서 이렇게 주가 올라갔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이러한 내용으로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차전지를 보게 될 때는 큰 카테고리로 셀사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1년여 동안 주가의 상황에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양극재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후발주의 주가들은 크게 움직임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셀사와 양극재사 두 단만을 놓고 보게 되면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쉬고 있지만 퓨처엠이나 LNF 같은 경우 고점을 이전 고점을 말하죠. 지난해 고점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 근처에서 매달려 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적 측면에서는 로봇이라는 전제적 이슈가 붙어 있긴 하지만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적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에 기존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비슷한 경로를 보여줬지만 최근 내에서 올해 들어서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달라붙으면서 포스코 그룹들이 다소 약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로봇 이슈를 통해서 전고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전고체라는 하나의 커다란 이슈는 앞으로 2차전지 업종의 전체적인 상승 전략적 이슈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에코 관련주 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셀사가 아니라면 이쪽으로의 전환매가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 왜? 주가는 꿈을 먹고 성장하고 꿈을 가지고 주가 움직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우리가 다 확인된 내용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움직이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전고체에 대한 내용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로의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셀사들 이제 먼저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는 좀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 SDI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마찬가지로 앞서 전고체 내용을 가져다 끌어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023년도에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가 피날레를 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전의 상승 시점을 보게 되면 21년도부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23년도 8월에 아주 가파른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였습니다. 유럽은 2035년까지, 중국도 2040년까지, 미국도 2035년까지 100%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한다. 그럼 수요에 대한 시장 규모를 판단했을 때 어마어마한 시장이었거든요.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앞으로 진행은 되어질 것으로 시간을 두고 가는 방향이라고는 맞게 생각하고 있지만 가능성이었죠. 그러면 전고체에 대해서는 28년도에 양산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전고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로봇에 사용되고 이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로봇이 얼마나 많은 양의 전고체를 쓸지는 모르겠으나 확장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전고체가 사용되는 전자기기라고 해야 될 부분들이 현재도 있어요. 양산이 안 될 뿐이지 전고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이 우리가 되고 있어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고체가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청기, 두 번째는 심장박동기. 그럼 여기서 심장박동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횟수를 가지고 박동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박동기를 우리가 이제 몸속에 굉장히 쌀알만한 이 박동기를 몸속에 장착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전자기기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박동을 일으키는 건데 충전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다시 뭐 개복해서 수술해서 꺼내서 충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게 무선으로 외부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전고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전고체가 양산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한 점이 충전이지 않습니까? 뭐 시간적인 부분이지만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선 충전처럼 원거리 상에서 전고체가 되면 5분 만에 완충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게
1초 단위로 줄어들 겁니다. 우리 SF 영화 보면 지나가면서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원거리에서 충전이 되는 형태로 전고체는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성이 있다, 속도가 멀리 간다 이런 부분보다는 충전에 있어서 굳이 충전소를 도착을 해서 밸브에 우리가 이제 충전기를 꼽지 않아도 그 충전 부스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충전이 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집니다. 심장 박동기처럼 외부에서. 이런 형태로의 전고체 산업이 진행되게 되면 어떤 부분의 산업의 형태가 변화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 차전지를 바라볼 때 전기차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일부이죠.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봇 전고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는데 로봇이 현재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이게 1시간 반 사용을 한다요. 그러면 다시 이걸 다 뜯어서 다시 재장착을 하고 이걸 바꾸는데 한 2시간 걸린다라고. 1시간 반 사용을 하고 2시간을 걸쳐서 배터리를 교체하거든요. 근데 전고체가 되면 그냥 로봇이 지나가면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수함. 우리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국내에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고체로 이게 대체가 되면 전혀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됩니다. 이 방산 쪽에서도 엄청난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전기차뿐만 아니고 이 배터리 충전과 관련돼서 개선된 혁신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무궁무진한 현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규모도 작아지거든요. 크기도 작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충전도 외부에서 되는 거고 속도도 그 충전 시간도 짧아지고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가능성 부분들이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기화로 해서 주가의 개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시장은 미래의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고체에 대한 그 주가 반응도가 좀 더 확실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삼성 SDI뿐만 아니고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지금 현재 교체로의 진행이 되어져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에코프로가 지난 어떤 3년의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까요? 주가 굉장히 탄력적이죠. 특히 저도 조금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었지만 에코프로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전고체라는 이슈로의 진화된 내용으로 에코프로 그룹이 변화했다라는 첫 번째 근거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해석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실적입니다. 실적이 아주 좋아진 건 아니죠.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3,500억 정도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에코프로 BM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서 아직도 그 규모적 측면에서 좀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고 2차전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1,000억, 2,000억, 3,000억이 규모적 측면에서 큰 게 아니거든요. 더 확장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고체로의 진화, 실적 개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실적 개선의 기반이 되었던 것은 리튬 가격의 상승이죠. 특이하게 지난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차별화가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셀사는 적자였습니다. 소지사는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3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양극재사들은 3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소재사들은 리튬 재고가 6개월 1년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주가 들어오면 그 수주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튬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 재고분이 1년 내외 재고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6개월 1년분을.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재고자산 충당금이 달라집니다. 리튬 가격이 과거에 60만 위안에서 10만 위안까지 내려왔을 때는 60만 위안에 샀던 재고자산이 손실처리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적자로의 전환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난해 리튬 가격이 5만 위안이 최저점입니다. 지금 16만 위안입니다. 그러면 5만 위안에 샀던 리튬 가격이 3배의 계상된 재고자산 이익 충당금으로의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2차전지 전체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셀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셀사는 판매에 대해서 손익이 바뀔 수 있어요. 적자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는데 양극재사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적자라고 해서 적자로의 판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흑자로라고 해서 매출이 잘 나와서 흑자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들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리튬 가격의 전환에 따른 이익치가 개선되고 그간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리튬 가격이 계속 상향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대한 충당금 자체가 계속 개선되는 현상으로
크게 뭐 캐즘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개선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딱 들여다보게 되면 셀사와 소지사의 차별화된 성과표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리튬 가격에 대한 변화입니다. 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전망은 올 한 해는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아마 그 지금 투자되어진 부분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해 10만 원 비행 기준으로 해서 8만 원 저점 찍고 16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또 12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20만 원 넘어가서 26만 원 갔다가 최근에 20만 원 살짝 깼다가 지금 뭐 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흐름이죠. 네, 한 30% 내외의 등락차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이 롤링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흐름들이 계속 유지 진행될 겁니다. 물론 편차는 작아질 수도 있고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20-30% 수준에서의 가격차가 계속 흐름들이 진행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앞서 전제가 모두에 코스닥 시장이 올해 좋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좋아지려면 첫 번째는 바이오가 가야 됩니다. 왜? 코스닥 시가총액 20개 종목에서 12개가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2개, 3개 종목이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2개 종목이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이 한 2-3개 종목이에요. 그래서 20개 종목이 편입됩니다. 코스닥 시장에 가면 이 20개 종목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판단해서 코스닥 시장이 간다. 바이오가 1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시가총액 2, 3위에 있는 1위와 3위에 있는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입니다. 2위가 알테오젠이고요. 3위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가면 시총 1, 2, 3위가 가지 않고서는 코스닥 시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하단부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전환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이 먼저 끌어주고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이 따라가고 이 형태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투자 가치 측면에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 거래소 이전 상장 얘기도 있지만 이건 좀 시간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전 단계까지는 코스닥이 가는 과정에서 이들 종목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LNF도 4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첫 번째 이사전지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 전구체를 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LNF를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부채 비율을 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재사 3대 종목을 판단해보거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를 보통 우리가 꼽습니다. 부채가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설 투자를 위해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금융비용을 투자해서 대출을 받아서 캐펙스, 그러니까 시설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성장 섹터에 있어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한 2조 정도 돼요. 비율로는 한 100%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부채 비율이 3조가 좀 넘습니다. 한 4조 가까이 돼요. 근데 부채 비율로는 100%입니다. 왜냐면 자본금만 크니까. LNF는 좀 작은 회사죠. 부채 비율이 2조 원인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은 부채 비율이 100%인데 LNF는 400%. 그러니까 내 몸집에 비해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많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금리에 대한 금융 비용 부담 있죠. 이자 비용 부담. 그래서 실적이 조금 개선되고 그냥 예전 흐름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가 진행되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2조에 대한 예금 이자 대출 이자 비용을 뭐 대략 계산해 보면 굉장히 큰 돈일 겁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의 가치가 일정 부분 변화하더라도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황 자체가 살아나기 전 단계까지는 이 부분이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뭐 LNF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LFP 배터리에 대한 양산이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회사이고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라면 현 시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볼 때는 첫 번째는 전고체,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 조금 더 낮은 회사, 전환매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는데 다시 수익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수익을 실현해서 다른 것으로 포트를 옮기셔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올해는 큰 수익을 기대해봐도 좋은지도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뱅 기준으로 평단가를 제가 나름대로의 이제 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한 3-4만 원, 2-3만 원 요 구간에서 가장 많이 사셨더라고요. 물론 가격은 높은데 사셨는데 이제 물타기를 몇 차례 진행하시다 보니 가격 평준화 가격의 20만 원 초반대가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매수가에 왔거나 뭐 이런 과정에 지금 애매한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고생하셔서 이제라도 팔아버릴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 하다 보면 내가 팔고 났더니 주가 올라가고 내가 샀더니 주가 빠지는 경우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파시면 안 된다라고, 뭐 공격적으로 더 사야 된다라는 관점까지로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망치로의 해석은 23년도의 고점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으나 돌파 가능성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고생이 참 많으셨는데, 고생만 하고 지금 현재 파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가지고 가시는 측면으로의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나오던가 뭐 할 때는 추가 관점으로의 가격 구간도 한번 종목별로의 타이밍을 한번 가격으로 한번 예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지금 홀딩 하셔야 됩니다. 명쾌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1억이라는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비슷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50%에 성장주 30% 그리고 선호주 한 20% 이렇게 532로 가져왔는데, 제가 1월에 말씀드릴 때는 반도체 30% 투자해야 되고, 코스닥 성장주이죠. 이게 한 40% 투자해야 되고, 나머지 20, 30%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카테고리로 반도체는 소부장 30%,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소재주에 국한된 종목으로 30%, 그리고 코스닥 2차전지가 됐건 바이오가 됐건 이게 40%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가 너무 무겁다. 그러면 경기민감주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서 이제 건설주를 말씀드렸는데요. 건설주 외에도 화장품 관련주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져져 있다가 최근에 움직임의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LG생활건강이라든지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경기민감주 형태의 종목들로의 반도체 대신에 이쪽으로 채워가는 것도 가능하다. 제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관점으로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8년 상승장이 진행된다라는 측면에 말씀드렸죠. 8년 상승장이면요, 2020년에 출발했고요, 2028년도까지 상승장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물리더라도 시간의 가치적 측면에서 다시 회복하는 회복력이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 자산 배분에 의한 많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면 좀 더 빠른 민첩한 행동으로 올해 장 기민하게 대처하신다면, 지난해 눈으로만 봤던 수익률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올해는 기회의 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꼭 지난해, 지지난해, 그 이전에 손실 보셨고 수익 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올해 꼭 수익으로의 전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 조선, 2차전지 말씀 주셨는데 2차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2차전지 안에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이슈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LG엔솔이 전기차 캐즘을 ESS 사업 확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ESS 부문 매출을 전년 대비 3배, 신규 수주도 새롭게 경신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26년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ESS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LG엔솔이든지 아니면 삼성의 SDI라든지 SK온도 마찬가지예요. 만드는 족족 쇼티지가 날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올해 말까지 캐파를 갖다가 만든다고 LG엔솔이 만든다고 해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 60기가와트아워, 그 중에 50기가와트아워가 북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북미 지역 그것도 이미 다 그거 생산해내자마자 다 팔려요. 그러니까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을 보게 되면은 ESS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배 정도 성장을 해서 EV 부분하고 거의 똑같은 매출액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북미에서 생산할 때는 잘 알다시피 AMPC 수령을 하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요. 한 30% 정도 되니까 성장률이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 그 25년 말 누적 수주 잔고가 ESS만 140기가와트아워 정도 됐었어요. 근데 올해 90기가와트아워 정도가 더 추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 추가되는 양이 40기가와트아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190기가와트아워로 수주 잔고가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LG엔솔은 북미 지역 그렇고, 한국도 지금 엄청나게 생산을 ESS 설치 붐이 불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올해는 ESS 아마 만드는 족족 다 팔릴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재고를 안고 갈 필요가 없이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오히려 얼마나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그렇죠. 캐파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가 문제인데 그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가 글로벌리 60기가와트, 북미에 50기가와트 아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10기가와트 아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캐파가 한 5배 이상 늘어난다고 봐야죠. LG엔솔이 최근에 1조 원대 수주 소식을 들려왔었는데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뭐 24년 5월에도 이게 한 4.8기가와트, 지금 이제 5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는 건데 이게 하나 큐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큐셀에 벌써 그 24년도 5월,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추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LFP ESS 배터리를 갖다가 미국에 생산하는 족족 다 팔린다.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큐셀 같은 경우도 거기서 ESS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걸 쓰냐면 우리나라 걸 써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AMPC를 수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SS 사업자 역시 중국산 원가 비중이 60%를 넘으면은 거기서 돌려받는 거 세액 그 환급이라고 그러죠. 그 환급 자체를 못 받아요. 근데 그게 한 45%대요. 1조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한 4,500억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중국산을 쓰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걸 쓸 수밖에 없죠. LG엔솔이 또 새로운 이슈 중에 하나가 한국 최초 차세대 소둔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소둔 배터리가 뭔가요? 소금 배터리라고 보통 알고 있죠. 나트륨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를 만든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나마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LFP에 한번 댄 적 있잖아. 무시했다가. 이 소듐 배터리가 나트륨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훨씬 떨어져요. 그것도 단점이지만 또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뚱뚱해요. LFP 배터리보다도 부피가 20에서 30%가 커요. 3만개에 비하면 2배예요. 그 뚱뚱한 걸 어디다 달고 다닐 거예요? 자동차에다 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3만개보다 2배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안에 내부 공간 자체가 줄어들겠죠. 아니면 고를 더 높이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 쓰임새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 제 얘기가 아니라 S&P 글로벌에서 이걸 갖다 추정하기에는 2035년이 돼도 글로벌 전체 배터리의 1% 시장 점유율을 가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어디다 쓰느냐? 왜 그 보조 배터리 있죠? 트럭에 뭐 보조 배터리들이라든지 아니면 추운 지역에서 이게 이제 저온 특성은 뛰어나요. 저온 특성이 가령 뭐 영하 한 20도, 30도에서도 작동을 하고 에너지 손실 자체가 적어요. 저온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극지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조그만 밴 같은 거 있잖아. 최종 목적지로 가는 조그만 우리나라 밴들. 이런 데에는 쓰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점유율 자체를 높이기가 극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밀도가 워낙 낮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뚱뚱하다. 이걸 어디다 쓰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좀 앞으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죠? 무시해도 좋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1%. 근데 이걸 왜 할까?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알파부터 Z까지 다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뭐 CATL이 지금 상용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조그만 밴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게 생산 단가가 높아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보다도 30% 정도 비쌉니다. 물론 이게 뭐 엄청나게 대량 생산이 되면 가격이 내려가겠지. 나트륨 자체가 싸잖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일반적인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놓고 보면 뭐예요? 소금이라는 건 입자가 크잖아요. 전극에 바르면은 어떻게 부피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존의 그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한계 때문에 이게 뭐 암만 싸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늘려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최근에 LG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LG엔솔도 같이 수혜를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LG전자의 급등과 LG엔솔의 연관성은 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LG전자가 이제 급등을 하는 이유는 이게 로봇 쪽으로 피지컬 AI 쪽으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을 하는 거잖아요. 캡티브 마켓에 주목을 하는 거겠죠. 거기서 로봇을 만들면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LG 엔솔 배터리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LG 엔솔 배터리의 장점이라는 거는 결국은 4680 배터리를 만든다는 거고 그게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배터리들 중에서는 전고체는 아직 이제 샘플 단계니까 가장 경제성도 뛰어나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LG전자가 날아가니까 LG엔솔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뒤에서 얘기할 거긴 하지만 아틀라스와 옵티머스 둘 다 LG엔솔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틀라스에는 아마 LG엔솔 배터리가 아니라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갈 거예요. 삼성 SDI도 4680 배터리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27년에 양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무조건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용량이 적은 게 들어가잖아요. 전기차에는 한 50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는 2에서 4kWh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기차의 20분의 1, 25분의 1 정도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갈 수가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적치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가슴하고 배밖에 없잖아. 근데 그 조그만 배터리를 달고 이 일은 또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가령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건 끊임없이 움직여야죠. 연산도 해야죠. 그다음에 센서 작동해야죠. 액추에이터, 뭐 감속기, 거기다 갑자기 물건 들어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3원계 하이니켈 배터리가 아닌 다음에는 1시간도 못 버텨요. 1시간 버틴다고 하면은 하루에 24번 충방전을 이거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휴대폰 하루에 24번 정도 충방전 한다고 생각해봐. 이 배터리 수명 얼마나 되겠어요? 짧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이니켈 배터리를 써야지 그나마 2시간 정도 간다. LF 배터리는 1시간밖에 못 간다. 그래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사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를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LG엔솔의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계속해서 좋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이게 보게 되면 두 가지 축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ESS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4680 배터리의 새로운 시장 자체가 열리고 있다. 그게 이제 로봇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잠재력들이 충분히 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LF 배터리도 생산을 하고 있다. EV용으로도. 거기에 르노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저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맨 끝단에 있는 하이엔드까지 이 LG엔솔은 다 커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이제 유럽 시장이 작년보다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전기차 시장이. 그러니까 그쪽에 매출 늘어날 거고요. 북미 지역에서는 워낙 EV 시장이 쪼그라들었으니까 점유율이 별로 안 됐으니까. 근데 ESS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그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로봇 택시가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은 별게 없을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액공제를 갖다가 없애서 보조금 자체를 없애서 근데 로봇 택시가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해란 말이야 올해부터.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로봇 택시, 그다음에 웨이모의 로봇 택시, 여기에 전부 다 전기차가 들어가는 거죠. 전기차 그 배터리 누구 거 쓸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열린다는 걸 갖다가 사람들은 간과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장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미 ESS 시장을 주목하라 말씀 주셨는데 LG엔솔과 SK온이 북미 공장을 단독 법인으로 돌리면서 LFP ESS 물량을 쏟아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미에서 ESS를 생산해내기만 하면 다 팔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선두 주자에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 ESS 배터리를 갖다가 중국 난징에서 생산해 본 경험이 있어요. LFP 배터리를 생산해내는 경험이 벌써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라인 전환을 해서 LFP ESS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올해 말까지 50기가와트를 갖다가 갖겠다는 거고, 가령 뭐 미시간주 홀랜드라든지 렌싱 공장, 그 다음에 캐나다의 스텔란티스랑 합작 공장 있었잖아. 조인트 벤처로 EV 공장. 근데 스텔란티스가 다 물러났잖아. 지분 포기했잖아요. 14만 원에 샀잖아요, LG엔솔이.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 벌써 해내고 있거든요. 작년 말부터. 거기 생산 라인 더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생산 라인을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도 포드랑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SK온 같은 경우는 어디 공장을 단독으로 갔냐면 테네시주에 있는 공장을 단독으로 가져요. 그 단독 공장에서 LFP를 갖다가 좀 생산하려고 하는데 생산 타임라인을 보면은 SK온이 좀 늦어요. 이쪽에서 생산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7년? 뭐 이 정도 돼야 될 거고, 기존에 이제 거기 말고 조지아주에 SK온 공장이 있어요. 현대차의 그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옆에. 그쪽에 EV용만 주로 생산하는데 그쪽 라인을 일부 돌려서 지금 LFP ESS를 생산하려고 해요. 그게 올 3분기 정도를 보고 있어요. 삼성의 SDI가 그런 대로 좀 빠르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랑 미국에서 그 합작 공장 갖고 있잖아요. 그 공장에 2개 라인을, 한 개 라인은 3원계 기존에 하던, 또 한 개 라인을 LFP ESS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의 SDI가 올해 말까지 한 30기가와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50기가와트, SK온은 아직 그렇게 올해 정도의 엄청난 캐파가 잡힌다고 하는가? 그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SK온 같은 경우도 그 포드 자동차랑 헤어지면서 공장을 단독 소유하게 됐으니까 그쪽을 갖다가 뭐 LFP로 바꾼다거나 하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유연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시도를 하겠죠. 26년 들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비전기차 사업을 앞세워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전기차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EV 시장이 올해 ESS 시장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소형 전지까지 하면은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은 한 30%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그 부분 그 세 가지 분야에서 제일 크게 성장할 분야는 ESS 분야예요. ESS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같은 분야는 한 60% 정도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락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쪽 뭐 특히 ESS라든지 EV 성장률은 계속될 거고 거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UAM, EV 톨트, 그 전기 선박 뭐 이런 쪽에도 전부 다 배터리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전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IEA가 규정했듯이 전기 시대의 핵심은 결국은 배터리예요. 배터리는 모든 측면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전력망 안정을 위해서도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요. 피지컬 AI에서도 필수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로 해가지고 일부 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고 내년도 그에 준하는 성장률을 하겠죠. 사실 이게 ESS 시장이나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사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 못하던 시장이었는데 이것들이 나온 게 앞으로는 또 다른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내포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작년에 ESS 시장이 붙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아무도 거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죠. 근데 올해 ESS 4분기 실적 보면은 삼성의 SDI 같은 경우도 ESS 때문에 적자를 절반으로 줄인 거거든. LG에너지솔루션도 거의 ESS 덕분을 많이 본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확 하고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통 우리가 옵티머스 같은 경우 올해부터 배치가 되고 한 28년 정도를 보잖아요. 아틀라스를 28년도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시간이 멀리 남은 것 같더니 멀리 안 남았어요. 벌써 26년이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28년도에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 발주를 내야 돼요. 다 지금 테스팅하고 있는 거고 그 발주내는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가가 사실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1, 2월에 좀 급하게 오른 감이 있는데 아직도 더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올랐으니까 기간 조정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한 조정들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성장성이라는 게 우리가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작년 초 뭐 재작년을 돌아보면 암울했잖아요. 무슨 그거에 대한 펄을 갖다가 지금 삼성전자 한 36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상상이나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퍼가 부여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래 성장성을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과연 높을 거냐라는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기반을 상장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엄청난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이크론 지금 1년 동안에 1500% 올랐잖아요. 삼성 그렇게 올랐다라고 해도 몇 %밖에 못 올랐어요. 근데 삼성이 더 뛰어나요? 마이크론이 더 뛰어나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글쎄요 릴레이팅 되고 다시 재평가 받는 거는 그렇게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2차 전지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확실히 작년 올해 시장을 보면 상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상식의 선이 깨지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뉴노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뭐 옛날처럼 또 그랬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PBR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퍼 계산을 해야 된다. 성장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계산 자체가 밸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배터리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주목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 서구에서는. 미국이나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직도 중국이 배터리의 1위라고 하지만 미드니켈 이상 하이니켈 부분에서 우리를 못 따라온 게 현실이잖아요. 제가 가장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서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삼원계가 최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LFP를 안 했죠. 근데 LFP가 최고다라고 언론에서 떠들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 근데 지금 언론에 그런 얘기들 별로 안 나오죠. 다시 삼원계가 최고다라는 그 서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품질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로봇에 들어가고 아니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뭐 중저가에 쓰이는 거는 LF 배터리를 갖다가 쓰일 수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렇죠.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행거리 더 길고 출력이 더 좋은 3원기를 쓰지 누가 LF 배터리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서사 자체가 바뀌고 있다. 흐름이라는 거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온다. 바뀌는 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가능해 보이고 밸류가 엄청 높아 보이지만 그게 어느 순간 되면은 다 정당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2부에서는 2차 전지 소재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전기차 캐즘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5년과 비교했을 때 26년 전기차 캐즘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세계는 올해도 YOY로 한 25% 이상 성장을 할 거예요. 그 25% 성장하는 걸 갖다가 캐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유럽은 올해도 30% 이상 성장할 거고요. 신흥국은 40에서 50% 성장할 거예요. 우리나라 전기차 전환 정책에 정부가 조금 힘을 실어주니까 1월 달에 YOY로 400% 성장했잖아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죠. 미국이요. 근데 미국이 굉장히 우울하게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보조금 정책 다시 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기차 둔화 현상이 오래 안 갈 거예요. 거기다가 로보택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잖아요. 이것도 전기차 시장이잖아요. 웨이모가 5만 대 28년까지 5만 대 한다고 하잖아요. 웨이모 하면은 뭐 테슬라 전기차 안 풀겠어요? 로보택시 안 풀겠냐고. 그게 또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가속이 붙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북미 지역에서도 캐즘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그 단적인 얘기가 뭐냐면 도요타가 지금 전기차를 막 내기 시작해. 이제. 남들이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본물처럼 내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라고 걔네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미국 시장의 전기차 둔화 현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어야 2분기 정도까지 가야지 3분기 넘어가면서는 분위기가 확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튬 가격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리튬 가격 흐름은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튬이 지금 킬로그램당 한 18달러에서 20달러 정도 해요. 원래 조금 올라갔다가 요 근래 조금 내려서 그 정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5년 5, 6월 달에 한 8달러 정도 했으니까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가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알버마라든지 SQM 같은 회사들의 리튬 생산 원가가 킬로그램당 한 8달러 정도 해요. 그러니까 손익분기를 확 넘어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기업들,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죠. 1, 2월 달까지는 뭐 작년도에 계약을 한 거니까 적자 상태로 계약을 했을 거고 3월 달부터는 훨씬 좋은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을 거다. 램프업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사업만 해서도 엄청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니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소를 갖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한테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메탈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그동안 메탈을 갖다 재고를 쌓아놨다가 재고평가 손을 받았잖아요. 이게 재고평가 이익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LNF 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판가의 전가가 되겠죠. 양극재를 만든다거나 이걸 사용을 해서. 판가 자체가 올라가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 긍정적인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튬 가격과 더불어서 공매도 현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공매도들 엄청 쳐요. 가령 뭐 지금 에코 프로그램, 에코프로 그러니까 코스닥의 주로 시총 상위 마이오주에도 뭐 엄청 쌓이잖아요. 올라가면 또 그만큼 쌓아요. 그러면서 쇼커버 일어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항상 뭐라고 할까요? 성장주에는 공식처럼 따라붙는 수순이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산하의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재 실적에 주목을 하잖아. 아, 이거 너무 밸류가 높아. 그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나처럼 밸류가 지금 상황에서는 높아 보이지만은 앞으로 그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너무 허황되다가 밸류 자체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게 그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부가 코스닥 3천을 갖다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스닥 3천에 이게 왜 공매도 세력 같은 위험하냐면은 사실은 코스피 5천을 갖다가 얘기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무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수혜를 거의 받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야. 코스닥 3천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코덱스 150이라든지 150이라든지 이런 쪽 ETF에 돈이 엄청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돈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뭘 사요 이거 가지고? 시총 높은 순으로 살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BM 뭐 거기 바이오주들 몇 개 있고 여기에 돈이 몰리면 쇼친 사람들 이거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지금 국면이. 공매도가 너무 많이 청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쌓여요. 엄청나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좀 편향을 갖고 있잖아요. 나도 내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네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지난 몇 년 주구장창 이렇게 떠드는데 너 확증 편향 아니야? 잠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편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너무 이상한데? 그럼 오르면 올를수록 더 칠 수밖에 없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공매도 쳐가지고 많이 이익도 받고 손해도 봤을 거 아니에요.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의존한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시장에서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게 뭐 특히 이상할 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싸움에서 빠질 요인과 좋아질 요인을 비교해 본다면 나빠질 요인은 더 이상 없고 이제 좋아질 요인들만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무슨 학제가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뭐 자기 나라의 뭐 트럼프 대통령 등장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그걸 갖다 이용을 해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국민들 세력이 이익을 받잖아요. 그다음에 뭐 메탈 가격 하락 뭐 등등등등 해서 그다음에 전기차 캐즘이라는 얘기로 엄청나게 뭐 그게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LFP가 판을 휩쓸어갈 거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2차 전지를 누를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을까? 어떤 이슈가 있죠? 더 이상?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수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악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를 밀어올리는 강력한 힘이 될 거라는 추론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1, 2월 좋은 흐름 보였는데 선생님께서는 3월에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주식, 이게 엄청난 주식이잖아요. 이게 하루에 5% 정도 올라간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튬 사업이 이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하는 기존의 철강사라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릴레이팅이 되려면 서사가 바뀌어야 돼요. 기존의 철강사의 서사라는 서사에서 2차 전지 소재사로 뭐라고가 이야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뀌는 원년이 이제 올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철강사라고 하게 되면 PBR 한 0.5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재사로 변신을 하게 되면 PBR 1에서 1.5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보다 2배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느냐, 그런 밸류가 나오느냐. 니켈, 리튬 사업 때문에 그래요. 리튬은 아까 소디움 배터리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리튬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 앞에 리튬이 붙어 있잖아. 배터리에는 리튬이 들어가야 돼. 근데 불행히도 리튬 풍부한 자원은 아니에요. 희소 자원도 아니지만 몇 군데의 나라에 국한돼 있어. 가령 뭐 남미의 그 염호라든지 아니면 호주의 광산이라든지 자원이 편중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이 막 여기저기서 파면 나오는 자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소듐, 나트륨처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광산을 갖고 있고 이걸 생산하는 기업들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작년 말부에서 이제 램프업이 다 끝났어요. 수율도 잡았단 말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에 들어가는 원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스코 퓨처엠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포스코 퓨처엠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뭐냐면은 원료의 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있기 때문에. 니켈, 리튬, 흑연도 조달이 가능하죠. 방계사 통해서. 음극재 만들 때. 그 다음에 전고체 시대가 되면 황을 조달해야 돼요. 황. 전고체 배터리가 비싼 이유가 리튬 황 때문에 그래요. 리튬 황. 리튬 황이라는 게 그 전해질에 들어가는 건데 리튬 황 가격이 킬로그램당 수천 달러예요. 근데 그 리튬도 있지만 거기는 황이 있어야 될 거예요. 황. 황을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는 어디서 얻느냐? 코크스로 해가지고 철 만들 때 코크스 발생하잖아요. 코크스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부생가스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황성분이 대량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황이라는 게 엄청난 계란 썩은내를 내요. 이게 폐기물로 처리해 폐기 비용이 들어요. 근데 이걸 황을 공짜로 얻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화되면.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까지는 뭐다? 원료를 갖다가 리튬, 니켈, 황 같은 원료 조달 흑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딴 데보다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극재를 생산해낸다는 거죠.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인조흑연, 천연흑연, 그 다음에 뭐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리튬 메탈 음극재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셀사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잖아. 여러 군데 공급망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동시에 공급할 수 있으면 그게 좋잖아요.
그런 점이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양극재 회사들보다. 다음으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스닥 3000 프로젝트의 코스닥 시총 상위인 에코프로도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에코프로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켈을 갖다가 니켈 재련소에 투자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니켈 가격도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킬로그램당 지금 한 18달러까지 올라갔나? 재련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이득이란 얘기잖아, 그냥. 그렇죠. 옛날에는 니켈 중간체라고 그래요. 니켈 광석에서 순수 니켈 중간에 MHP라고 중간재가 있어. 이 MHP를 사와가지고 외부에서 사와서 니켈 원료를 갖다가 순수 니켈을 갖다가 조달을 한 거였거든요. 비싸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니켈 그 원광도 확보해서 재량까지 하니까 니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원계 배터리에 하이니켈 배터리로 가면 갈수록 니켈 함량이 높아지죠. NCM 같은 경우에 니켈, 코발트, 망간 비율이 N이 90%라는 얘기는 구하나라는 얘기는 하이니켈로 갈수록 니켈 함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가를 갖다가 다른 데보다도 20-30% 낮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니켈을 생산하는 M으로서 얻는 그 트레이딩 이익, 그게 뭐 1년이면은 한 1,800에서 2,000매덕 정도 되잖아. 이게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고요. 그 이외에 생산 원가를 갖다 확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다른 양극재 회사들에 비해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에코프로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고, 크게 움직인 건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한 코스닥으로 들어오는 ETF 자금들이 금융투자 회사들이 이제 그 자금을 받아서 결국은 시총 상위주를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쇼크바가 발생하면서 크게 올라간 측면도 있고, 이런 이유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이게 에코프로를 갖다가 주목을 해야 되는 얘기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1위예요. 우리나라가 이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BNM이란 중국의 BNM이라든지 화요코발트의 자회사죠. 아니면 롬바이라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 봐도 하이니켈 완전히 그 고사양의 양극재는 에코프로 BM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그런 고사양의 양극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은 4680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필수잖아요. 그 전고체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특성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커버를 했어요. 양극재 입자에 코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단결적 양극재를 쓴다거나, 다결적 양극재가 아니라 단결적 양극재를 쓴다거나 하면서 이미 전고체에 들어가는 전고체용 하이니켈 양극재까지도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의 어떤 가치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헝가리의 공장을 갖다가 이제 2분기부터 본격 가동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삼성 SDI나 SK온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객사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양극재의 커다란 수주가 하나 터지면은 그건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가 고체 전지 3대 소재 개발 강화 계획을 밝혔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먼저 할까? 화합물계 고체 전해질을 벌써 연산 40톤 규모로 파일럿 라인은 가동을 했었고요. 올해 3월입니다. 바로 다음 달에 연산 300톤에서 500톤 규모로 이걸 늘려요. 양산 라인을 갖다 굳혔네. 이거 왜 갖출까요? 삼성 SDI가 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고 하잖아. 양산하려고 하잖아. 그 일정에 맞추는 거야.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은 긴밀히 연결돼 있잖아요. 삼성 SDI 양극재 공급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 BM이니까. 고체 전해질도 이미 우리나라 중에서는 이렇게 한 500톤 규모의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캐파를 구축한 그 회사가 없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삼성 SDI 전고체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지.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고체용 양극재는 기존의 3원계 양극재랑 좀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체 전해질은 이 분리막이 없는 대신에 전해액이 고체란 얘기잖아. 고체죠. 그럼 양극재라고 계속 부딪힐 거 아니야. 충방전을 하면서. 그럼 양극재가 맨 처음에는 부서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게 액체일 때는 스며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고체니까 우리들은 그 충격에 가늠을 갖다가 잘 못하는데 이게 완전히 미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이게 자꾸 부딪히면 어떻게? 다결정 같은 경우는 결정 자체가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단결정 양극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맞부딪히면서 잘 섞이지를 못해요. 고체니까 전해질과 양극재가 잘 섞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온이 빠르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양극재 입자에 코팅을 해야 돼요. 이 코팅. 이 기술이 자체가 이렇게 간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 코팅을 해야지만 이 양극재가 산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두 가지를 갖다가 다 해결했다는 거거든. 그래야지 전고체 양극재로
합격점을 퀄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합격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응급제를 만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고체용 응급제라는 거는 최소한 실리콘 함량이 높거나 아니면 메탈 응급이거나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두 가지 부분을 일단 해결한 것 같아요. 그럼 굉장한 경쟁력이거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고체용 양극재를 갖다가 만든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지금 에코프로 BM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고체 전해질과 양극재, 활물질과 도전제를 한꺼번에 섞어버려요. 이걸 한꺼번에 섞어버리면은 이온 전도가 훨씬 쉽겠죠. 완전히 다 섞인 상태로 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과거에는 분리가 돼 있었는데 양극재하고 고체 전해질하고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복합 양극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기술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는 일단은 준비를 갖다가 하고 있다. 전고체 시대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전고체에 들어가는 양극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거는 완성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원전 예전에 눌려 있을 때 그때 어떤 원전주가 좀 생각이 나네요. 기술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시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어떤 원전주들의 주가가 이렇게 시대를 맞아서 빵 터졌던 것처럼 지금 2차 전지도 에코프로랑 이런 기술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시대를 맞이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했지만 삼성 SDI가 27년에 양산을 한다고 하죠.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우리나라 양극재라든지 소재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뭐 이 삼성 SDI 컨펌이 없으면 이렇게 준비를 하겠어요? 이거 다 돈인데 어느 정도 뭐 밑에서는 얘기가 돼 있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이 LNF입니다. LNF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LNF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죠. 그동안 발목 잡았던 리튬 재고 다 소진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니켈 테슬라의 신차들이 나오면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이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거고요.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테슬라가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 4680 배터리의 내재화에 성공했다. 글쎄 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공했다라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4680 배터리를 쓸 이유가 조금 줄어들겠죠. 근데 어쨌든 성공을 했다면은 거기에 이제 NCMA, LNF의 그 양극재가 납품이 되는 거니까 LNF 입장에서는 좋겠죠.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LFP를 갖다가 양극재, LFP 양극재를 그러니까 비중국 기업으로서는 양산 단위로는 이제 최초로 생산을 해내는 거니까 내년까지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가지고 LFP 양극재를 본격 생산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장 짓고 있잖아요. 캐파 자체가. 그러니까 올해 3만 톤, 내년에 또 3만 톤에서 총 6만 톤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FP 양극재를 만들면은 이것도 뭐 어떻게 보기 입도 선매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 만들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를 북미에서 생산을 하려고 그래, ESS 배터리. 근데 양극재는 중국 거 써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근데 LFP가 만들어. 그러면은 IRA라든지 FEOC 규정을 완벽하게 피해 나갈 수 있으니까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어젠가요, LNF가 손을 잡은 거예요. LNF가 LFP 양극재를 만들어내면 낼수록 그거는 다 쇼티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즘 계속 흐름이 좋다 보니까 본전에 오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큰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지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더 기다리는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있잖아.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또 몇 프로 떨어지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하는 거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답인 거고요. 그거에 자신이 굉장히 취약하다 생각을 하면은 팔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적어도 나는 그래요. 근데 그게 뭐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절대가 뭐 2차 전지만 갖고 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2차 전지만 갖고 있는 분도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에 너무 과중한 비중이 실려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약간 좀 덜어내고 그래야지 마음의 부담이 좀 덜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방식은 뭐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만 2차 전지에서 완전히 탈출을 한다라는 거는 글쎄요. 그건 좋은 투자라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CEO가 미국 기업들에게 배터리 자국 생산 안 하면 다 망한다 하고 강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유심히 보게 되면은 가령 뭐 위성이라든지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것도 강조하지만 에너지 사업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 태양광을 한다거나 에너지 쪽 ESS 쪽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장악하는 쪽이 결국은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에너지 원 자체를. 그 미래의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재생의 에너지 원 자체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건 배터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리튬과 배터리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리튬 정제 공장을 갖다가 만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내재화에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뭐 일론 머스크의 개인의 어떤 생각이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만큼 배터리라든지 에너지 자체를 그 국가 안보의 차원으로 본다는 얘기고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갖다 인식하고 있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회에서 발행하는 그 일종의 전략 연구 보고서에도 그건 분명히 표시가 돼 있어요. 배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알고 있다. 나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그러지 말고 다른 나라 회사들도 좀 동참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계획 증시엔 또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는 걸 갖다가 먼 미래의 얘기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삼성의 SDI가 27년 정도를 보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다가도 뭐 27년 상용화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별 감각이 없었는데 휴머노이드가 로봇이 되면서 피지컬 AI 세상이 금방 도래할 것 같다 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나중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왜 그러면 최소한 전고체 배터리를 써야지만 한 4시간 가는 거예요. 이제는 같은 용량이라고 볼 때. 그러니까 3원계 하이니켈 썼을 때 2시간 가는 게 전고체 배터리를 쓰게 되면 4시간 이상은 갈 수가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불날 위험이 확 줄어드니까.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UAM, eVTOL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죠. 가령 산업 현장, 공장에서 불이 난다고 해봐요. 가령 반도체 공장에서 불이 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일일 거 아니에요. UAM, 타고 다니는 UAM에서 불이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도로에 달리는 전기차에서 불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나중에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정설인 거고요. 근데 그 전고체 배터리가 먼 미래에 얘기했는데 가까이 있더라.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벌써 24년도에 A 샘플, 25년도에 B 샘플. 그러니까 B 샘플이라는 건 실제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27년에 양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정도에 램프업을 한다는 얘기잖아. 상업 생산을 27년부터 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가까워왔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SK온 같은 경우도 원래 30년을 생각했다가 29년으로 당겼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피부로 절감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도저히 기술적 장벽으로 넘어올 수 없었던 부분들을 해결을 해나가고 있다. 하나하나. 또 하나는 가격 문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리튬 황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단초들이 잡혀가고 있다.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다운될 수 있는. 이 가격이라는 건 맨 처음에 비싸지만 또 양산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잖아요. 대량 상승이 돼야지만 가격 자체가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대부분 다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특히 삼성의 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있다. 그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삼성의 SDI가 27년, 도요타가 한 27년에서 한 28년 정도 되거든요. 중국 애들도 뭐 지금 뭐 샘플 만들고 뭐 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와봐야 아는 거고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엔솔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은 좀 어떤가요? LG 엔솔은 비밀리에 좀 움직여.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보통 한 2030년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고분자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기술이 어려운 화합물계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기술력, 그다음에 갖고 있는 특허 뭐 이런 걸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회사들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창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더 팩토리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외부로 드러나 있는 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삼성 SDI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뭐 이렇게 해. 그다음에 공급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시 삼성 SDI로 돌아와서 아틀라스의 핵심 밸류 체인이 삼성 SDI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여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46파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데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옵티머스에 일단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삼성 SDI하고 현대차하고 손잡는 거는 뭐 당연한 어떤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틀라스의 전고체가 탑재가 될지
아니면은 삼성의 SDI의 하이니켈 그 4680은 아니에요. 4690, 뭐 46110, 46120을 만들어요. 삼성의 SDI는. 이 배터리가 탑재될지는 그때 가봐서 봐야 알겠죠.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27년도에는 그렇게 확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 그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높다 보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대신 4680이라든지 46파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양산이 보장이 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기존에 이제 검증이 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46파이 계통의 원통형 배터리를 먼저 로봇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고 그 다음에 한쪽 편에서는 전고체를 달고서 테스팅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실제로 기간이라는 게 보통 한 1년 정도는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하면 전고체 배터리로 옮겨가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전고체 배터리와 국내 3사 배터리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걸 중국에서 발표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뭐 외국의 포털이라 이쪽에 이제 배터리를 다루는 어떤 정보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벌써 다 만들어서 다 해가지고 뭐 다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게 항상 우리들한테는 그 문제잖아요. 중요한 거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사들이 한국 배터리사를 왜 접촉을 하고 있을까라는 점부터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이니켈도 못 만드는데 CATL이 하이니켈에서도 우리나라 때 뒤지는데 오죽했으면 포르쉐 마칸이 CATL 배터리 썼다가 우리나라 P6로 바꿨죠. 삼성 SDI 거로 바꿨잖아요. 얼마 전에. 왜 우리나라 거 쓰겠어요? CATL이 훨씬 더 싼데? CATL 채용했었잖아요. 포르쉐 마칸인가요? 그 사륜구동. 근데 그거 채용한 지 1년도 안 돼서 지금 다시 삼성 SDI 걸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겠어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퍼포먼스에 CATL 배터리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술력이 아직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이니켈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또 하나 문제는 이거 사람들이 좀 간과를 하는데 특허 문제예요. 특허.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은 수만 개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몇십 년 됐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만드는데. 이 특허를 피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슬슬 우리나라 그러니까 LG화학이 시동을 걸고 있죠. 공짜는 없다. 그래서 BYD한테도 소송 건대잖아요. 기존에 신황다라고 독일에서 이겨가지고 승소를 다 했고요. 우리나라는 양극재, 룸바이라고 3원계 양극재 만드는 중국제 회사 있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특허 소송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특허를, 이 촘촘하게 뚫린 특허를 중국 기업들이 이거 뚫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커졌어요. 그러니까 BYD한테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산 배터리 못 따라요. 독일에서 우리나라가 승소를 했다라고 그랬죠. 신황다 배터리를 단차들은 배터리는 다 폐기 못 따라요. 그럼 이걸 달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로얄티를 주거나 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르노가 하이브리드 차에 신황다 배터리 달고 우리나라에 수입하잖아요. 이거 지금 물밑에 접촉 중이잖아요. 니들 이거 쓰려면 우리한테 로얄티를 주거나 아니면 폐기를 해야 돼. 이게 완성차 입장에서는 엄청난 낭비예요. 그 배터리에 맞게끔 기존의 설계를 다 했어. 근데 오늘날 갑자기 특허 때문에 못 써. 그럼 어때? 라인 다 전환해야 되잖아요. 공급망 다전 이거 엄청난 비용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갖다가 자꾸 광고를 하는데 그래서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콜컴한테 특허료 주는 것처럼 쓰려면 돈을 내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는 공짜로 컸지. 중국 내에서는 쓸 수 있겠죠. 뭐 특허 뭐 소송해봐야 우리가 질 테니까. 근데 그 나머지 국가에서는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장벽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3원계 특히 하이니켈로 가면 갈수록 진입도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 이어서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매출 비중이 아직은 뭐 크지 않은 상황이라 뭐 시기장조라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매출 확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나는 앞으로 얼마가 될 거라는 걸 믿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종의 그 철학 용어이기도 하고 양질 그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양이 어느 순간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가령 우리가 물은 액체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기체로 확 바뀌죠. 그 기체로 바뀌는 수준은 뭐예요? 물이 100도씨에 도달하면.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는 전고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별로 안 되죠. 근데 앞으로 얼마가 될 거라는 뭐 유명한 분석 기관들의 전망은 많아요. 나 그거를 갖다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가령 뭐 루츠 뭐 어널리시스라든지 애널리시스라든지 아니면 S&E 분석에 따르면은 뭐 2025년이면 뭐 한 16억 달러 정도가 될 거고 또 뭐 2030년 되면은 뭐 한 400억 달러가 될 거고 뭐 2035년이면은 뭐 한 480억 달러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2035년 정도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전체 배터리 시장의 한 10에서 15%를 차지할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전망 안 맞아요. 문제는 뭐냐?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은 27년에 삼성의 SDI가 탑재가 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질적인 변화가 이면서 엄청난 속도로 퍼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지금은 별게 안 돼 보여도 파괴적 기술이라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모바일 폰 나왔을 때 피처폰 쓰다가 이게 될까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 바뀌죠.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 자체는 점점 짧아져요. 굉장히 짧은 순간에 확 바뀔 수가 있어. 어느 순간 자체. 이게 좋은 기술이다. 그리고 파괴적인 기술이라는 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 낮아질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보급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빨라질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25년, 26년 주목하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것도 전망들 굉장히 많아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보스턴 컨설팅에 있는 사람들이 뭐 2035년 최대 한 350조 원 정도가 될 거다. 전망이죠. 그 다음에 26년이 이제 본격 개화기에 들어가는 거고. 20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 시장이 완전히 열리는 단계 2030년 정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2035년이 성숙기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이런 전망들을 갖다가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를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빨리 개화가 되고 빨리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 한 400억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연간으로 따지면 한 140만 대 정도를 보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근데 이게 왜 이런 수치를 내가 구체적으로 드냐면 이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6배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6배 빠르게. 그러니까 이 비율 자체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령 아까 똑같아요. 전고체 배터리랑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어. 진짜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급 속도는 말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공장에서 가령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아틀라스를 써요. 진짜 사람이 필요 없어. 원가 혁신이 돼. 다른 데보다 더 좋은 품질의 자동차가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빅테크들이 인프라 건설품 하죠. 왜 해요? 여기서 늦으면 완전히 뒤처지니까 구글 같은 회사가 엄청난 사채를 발행을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산을 가르는 문제가 된다니까 이게. 기업의 생산을 가르는 문제. 야, 이 회사는 로봇을 써서 엄청나게 생산 단가도 낮추고 생산 효율성이 높아져. 생산성이 높아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괴적 기술의 전파 속도라는 거는 이런 아무리 유명한 그 컨설팅 회사라든지 보스턴 컨설팅이라든지 골드만삭스도 예측 못해요. 그걸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라는 얘기. 중요한 거는 이게 파괴적 기술이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잖아. 근데 전고체가 됐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든 이제 우리 손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얼마가 될 거라고 성급하게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투자 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로봇, 원전, 조선, 배터리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진 저력이 좀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 것으로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주요 기업들의 양산 능력을 갖고 양산 능력이라는 게 대량승 생산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납기, 품질, 가격 이걸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산업군은 대체제가 없는 산업군이 많아요. 뭐가 있죠? 반도체, 배터리, 서구권에서 지상 무기, 조선, 우리나라 말고 대체제가 없죠. 이건 독점적인 어떤 해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AI, 피지컬 AI랑 결합을 하면 어떤 형태가,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수많은 질 좋은 양질의 산업 데이터들이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공정 하나하나마다, 공급망 하나하나마다 이게 다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가 돈인 거예요. 그 휴머노이드 AI,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간 산업 현장에서 그걸 다 학습을 해. 그럼 그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딥마인드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들은 그거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훈련시킬 장소도 우리는 풍부하죠. 제조업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규모 양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조그만 소부장 업체부터 시작을 해가서 뭐 현대차 공장도 있고요. 이게 지금 조선소도 있고 반도체 공장도 있고 이거 딴 나라들은 돈 줘도 못해요. 그러니까 로봇은 잘 만들 수가 있어요. 로봇 자체는. 그것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나? 걔를 학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특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제조 역량, 양산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를 하는 게 결국은 AI랑 피지컬 AI랑 결합을 했을 때 그거는 어떤 승수를 낳아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뭐 지금 반도체는 일단 담아야 되는 거고요.
글쎄요, 올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포트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굉장히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지컬 AI라는 것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요. 조선 방산 분야에 조정을 거친 부분 일부 담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담겨야 될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반도체가 한 3이라고 하면 2차 전지 3, 나머지 4를 갖다가 아까 얘기한 부분들에 골고루 분배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